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자, CS 한방병원의 원장님이신 전우현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도 지금 좀 그런 양상을 보이지만 사실 보통 질환이 흔하면은 위험도가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 그런데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질환이면서도 가장 방치되는 질환이 있어요. 예. 바로 소화불량이죠. 자, 제가 방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한의사 입장에서는 각종 질환, 암까지도 다룰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소화 잘 되시나요? 이런 질문 여러분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한의사 입장에서 어떤 병을 치료할 때 그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소화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환자의 소화 능력, 즉 비위장의 기능은요, 그 사람의 건강의 유지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기타 질병의 치료 단계에서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이런 환자들 많잖아요. 난 항상 소화 안 돼. 그러면서 아무 좋지도 않고 진료 없이 그대로 두는 만성 소화불량. 그게 오늘의 주제겠죠? 예, 맞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매우 많거든요. 네네. 또 그런 분들은 이게 그냥 소화불량 증상만이 아니라 이게 놔두면 궤양이나 암, 특히 위암은 아닐까 하는 걱정으로 병원에 가시고요. 거기서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아주 많은 확률을 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힘든데 왜 내시경 검사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 이런 분들이 매우 많죠. 이런 경우 대부분 또 병원에서는 만성 소화불량입니다. 아니면 신경성 위염입니다. 좀 네. 옛날 말이긴 한데요. 네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또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잘 살펴보면 약사님들이 이러죠. 우울증 약이 들어있네요. 안정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럼 환자분들은 당연히 내가 우울증인가? 난 소화불량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가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대부분 그 기능성 소화불량에 해당이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저 만성 소화불량이에요, 기능성 소화불량이에요 라는 진단명을 듣는 순간 자, 이렇게 생각들 하시죠. 별것도 아니네? 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똑같은 질환이지만 위축성 위염입니다, 위궤양입니다 이러면 걱정들을 시작하시고요. 자, 사실 우리 한방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 기능성 소화불량 정확히 한번 짚어볼까요? 기능성 소화불량은 그 용어 말 그대로 기능의 문제인 겁니다. 즉, 그리고 포함하는 어떤 소화기 장기의 구조, 모양에는 커다란 문제나 어떤 손상은 없는데 위를 포함한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일을 못하는 거죠. 기능성 소화불량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불쾌한 식후 포만감, 불쾌한 조기 만복감, 또한 불쾌한 상복부의 통증, 배꼽 위쪽입니다. 또한 그 부위의 상복부의 속쓰림, 이런 증상들을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3개월 정도의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요거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정의한다고 로마 기준에서는 설명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이 로마 기준은 좀 낯선 분들도 많을 텐데요. 19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의 이 소화기 전공자, 특히 이제 소화기 운동 질환을 전공하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도대체 구조에 문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많지? 이래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1992년도에 첫 번째 로마 기준이 발표되었고요. 롬 크라이테리아 1. 그다음에 점점 발전되고 또 새롭게 어떤 것들이 나와서 2016년에 발표된 로마 기준 네 번째, 롬 크라이테리아 4가 가장 최근 기준입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 환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이 위내시경 검사상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 보니까 병이 아니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위내시경상 이상이 없다는 뜻은요, 구멍이 났다거나 암종이 생겼다거나 이런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는 뜻인 거지, 절대 아무 건강상의 이상무, 이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성 소화불량의 원인 또 짚어볼까요? 예. 보통 질환에 이제 기능성이라는 단어가 붙은 경우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 역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네.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식생활과 같은 생활 습관 혹은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또 정신사회학적인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는데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이런 감염 등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점점 이 정신사회학적인 요인이 중요한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어가지고요. 뇌 장축이라고 부르는데 브레인 거트 엑식스라고 하는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장에 영향을 줘서 그것이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네. 견해도 매우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점점 장 건강이 중요해지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정확한 진단을 못할 때는 역으로 접근하는 게 더 쉬울 수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배제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내시경 등을 통해서 위궤양이나 위암과 같은 구조적 이상이 있는 질환부터 배제시켜 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중단하는 게 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내시경으로 구조적 질환 여부를 배제합니다. 서양에서는 이 내시경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놀랄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내시경 검사보다는 먼저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있나 없나 그 검사를 먼저 시행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이 내시경 비용이 조금 저렴한 편이고요. 네. 선생님도 굉장히 잘 아십니다. 네. 특히 또 위암 발생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 이런 위험한 질환의 배제 진단을 위해서 위내시경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와 기능성 소화불량증과는 연구는 되고 있는데 아직 명확히 그 관련성이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힘든 제균 치료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계속 소화불량 증상으로 고생한다는 분들을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기능성 소화불량만큼 한의학적으로 최적화된 질환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바로 질병에 대한 한 양방 접근 차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양방의 경우에는 그 질환을 일으키는 대상, 원인, 예를 들면 뭐 헬리코박터균이라든가 이런 답이 딱 나오면 그 다음 제균 치료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한방의 경우는 징후에 집중해요. 자, 식후의 포만감인지, 식전의 속쓰림인지, 구역감의 정황 등등 이 증상들을 모아서 다시 변별을 해요. 그리고 다시 분류한 후에 치료 원칙을 정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좀 만성적인 소화불량 환자분들은 고통스럽고 매우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다 보면은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 또 이게 놔둔다고 암으로 간다는 이런 또 증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당연히 내시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배제 진단을 하고 그 이후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기능성 소화불량증인 경우는 약물 투여를 하고 환자를 관찰하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치료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주 조금씩은 환자분에게 관심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의사가 기능성 소화불량을 접근할 때는 먼저 두 가지로 나누겠죠. 환자의 위장 기능상의 기능 저하가 본체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음식 환경 등의 외부 조건이 먼저인지, 여기서 치료가 출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는 허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약을 쓸 건지 또는 위장 기능을 보완해주는 치료를 할 건지가 결정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 환자분들 여기저기를 다 돌고 오시잖아요. 그럼 만성 소화불량 환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부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자, 위장관이 자기 기능을 못한다. 한의학에서는 이걸 기능이 약해졌다고 보고 그 기능을 보호해주는, 즉 그 기능 저하를 해결하는 치료 방법에 집중해 왔어요. 근데 양방에서는 아무래도 그 접근 방식이 좀 다르죠.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소화기내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마침 딱 그 소음인의 비위허약자로 한약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으셨어요. 근데 그분 역시 본인이 경험을 해보시고는 비위 기능을 보호한다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또 전문가로서 많이 공감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 예. 저도 뭐 말씀하시는 경우를 접하는 경우 많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기능 저하, 특히 위의 기능 저하라는 측면에서 한의치료, 한방치료는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능성 소화불량의 하나의 원인으로 뇌 장축,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 이것이 점점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한의학에서는 그 심리적인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하나의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는 거죠. 위의 문제를 치료할 때 한의학이든 침이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떤 한의학적 치료든 간에 주로 안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심, 심장을 보충하면서 소간, 해울,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뭉쳐진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치료 원칙을 함께 할 때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저 역시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진료실에서 접하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비위 기혈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칠정으로 인한 손상을 해결하게 하는 것에 아주 주목해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식습관 조절하고 운동 꼭 하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환자분들이. 둘 다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도 알아요. 그게 어렵다는 걸요. 네, 자 이런 면에서 정신 심리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해주신 뭐 안심, 보심, 소감이 오라는 한방치료 원칙은 치료자 입장에서도 감탄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건 하나의 팁입니다만 처음 만나는 환자에게 제가 위장장애를 치료하면서 운동하세요, 뭐 요가하세요, 명상하세요, 뭐 산으로 가보세요 해봤자 잘 안 하다요. 자칫하면 실력 없는 의사만 될 뿐인데요. 예. 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이런 스트레스의 관리에 대해 들어가면 훨씬 잘 따라와 주시고 또 치료 효과도 배가가 되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진료실에서 또 더욱더 참고해서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어떤 한의 치료가 이런 기능성 소화불량증에 효과가 있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는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 한의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 각종 질환들에 대한 어떤 지침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치료를 위해서 한약을 사용하고 전침을 포함한 침 치료를 하고 뜸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그 자체만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양의학적 치료와 함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권고 등급 A, B를 받았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고민이 좀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혈자리 누르면 음식이 쏙 내려가요 이런 것일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한 번쯤은 이 중요성에 비해서 홀대받고 있는 질환, 이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환자분의 궁금증을 제가 다 이렇게 답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담고 있었고요. 지속되는 소화불량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요. 구조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장이 아파하고 있다면 꼭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인사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